이번 시간에는 기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갑자기 기공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이 광합성에 대해서도 배웠고, 바로 직전 시간에 증산작용이라는 현상도 알아봤어요. 이 두 현상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기공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설명할 때 공기 구멍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얘를 통해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합성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제 재료가 이산화탄소가 있었고, 그리고 생성되는 것 중에 산소라는 기체도 있었고, 얘네가 기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 라고도 얘기했고, 증산작용할 때도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기공을 통해서 나간다 라고 해서 자주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기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공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복습할 겸 그 광합성의 과정과 이제 증산작용이 일어났던 과정, 지난 시간까지 여러 번 봤던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까지는 물의 이동에 초점을 두고 영상을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체인 애들, 뭐 이산화탄소, 물, 산소, 걔네가 영상에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통로는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달아서 영상을 보고 올게요. 줄기를 타고 온 물과 잎의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인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발생합니다. 이 포도당은 곧 녹말로 바뀝니다. 이렇게 식물이 광합성하여 만든 양분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뿌리와 줄기를 통해 잎으로 운반된 물은 일부만 광합성과 같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사용되고, 대부분 증산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기체 상태였던 뭐 이산화탄소, 수증기, 산소, 얘네가 식물의 잎에서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그 부분 초점에서 잘 봤죠? 자, 그러면 그 기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첫 번째 줄에 보면 기공은 식물의 잎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이에요. 작은 구멍.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실에 있는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창문을 다 닫고 있는 교실에서는 바깥에서 이제 뭐 냄새도 안 들어올 거고 공기도 안 들어올 거고 꽉 막혀 있는데, 우리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밖에 있는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기공도 이제 식물이 있으면, 잎이 있으면, 자, 잎에 있는 기공, 이 문을 통해서 이제 기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을 기공이라고 하고, 그 기공이라는 것은 다음 줄에 보면 이제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공의 뜻과 공변세포, 이따 하겠지만, 공변세포는 쉽게 말해서 공은 이제 구멍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변은 우리 주변 할 때 변, 쉽게 말해서 구멍의 주변, 그 구멍의 주변들로 이루어진 세포, 그래서 이름을 그냥 공변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밑에 보면 실험이 나와 있어요. 자, 실험을 우리가
직접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식물의 잎을 벗겨내서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실제로 우리가 기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눈으로 보기 힘들고. 자, 이렇게 해서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옆에 이제 넘어가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림과 함께 보면서 잎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잎의 가장 바깥 부분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곳을 표피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에서는 이 식물 잎의 가장 바깥 부분, 이 얇은 한 겹의 세포층을 표피라고 부릅니다. 표피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이 표현을 쓰는데 이 표가 우리 표면 할 때 많이 들어본 표면 할 때 표자예요. 겉을 의미합니다. 가장 바깥 부분, 겉면을 의미하는 한자어가 표고 피는 우리 가죽피 할 때 그 한자어를 씁니다.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생명체를 보호하는 가장 바깥 부분의 가죽을 표피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도 마찬가지로 잎의 가장 바깥 부분, 이 한 겹의 세포층을 표피라고 부르고요. 이런 표피는 표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표피를 이루고 있는 세포다. 그래서 표피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줄 보면 자, 잎의 뒷면의 표피에는 곳곳에 그림과 같은 공변세포가 있다. 자, 공변세포 아래 그림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의 부분 이 표피에 이렇게 표피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부분들 얘네가 공변세포입니다. 얘네가 공변세포인데 지금 이 공변세포도 표피세포와 마찬가지로 표피에 분포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변세포 자체가 실제로는 원래 표피세포였는데 이 표피세포들이 변형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표피세포가 변형된 세포이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 반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반달 모양이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좀 이쁘게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표시한 이 부분, 이 하나의 반달, 이 하나하나를 공변세포라고 불러요. 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공변세포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금 이 공변세포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 기공, 공기가 통하는 구멍인 기공, 창문 같은 느낌이죠. 자, 이 창문, 이 기공, 이 구멍의 주변이다. 공의 주변 세포다. 그래서 공변세포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잎의 뒷면의 표피에 곳곳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식물에서는 잎의 뒷면에 기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물, 이건 참고예요. 참고.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대부분의 식물에서 잎의 뒷면에 많이 있습니다. 잎의 뒷면에 기공이 많아요. 그래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실험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잎의 뒷면을 잘라서 확인을 합니다. 뒷면에 기공이 많아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관찰하기가 쉬워요. 근데 자, 오해하면 안 될 거 당연히 앞에도 있습니다. 기공은 잎의 앞면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보통 뒷면에 많아서 뒷면을 관찰하는 것이지 사실은 앞뒤에 다 있어요. 왜? 잎의 앞면도 표피로 이루어져 있고 뒷면도 당연히 표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 중에 누군가 변형이 돼서 공변세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공변세포와 공변세포 사이의 틈 거기 기공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앞면에도 있고 뒷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니까 지우고 다음에 세 번째 줄 같이 보면 자,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서 색깔을 띠지 않는다. 그래서 투명하지만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그림에서 여기 이 부분들, 이게 일반적인 표피세포네요. 지금 아래 이 만화 그림에서도 보면 표피세포를 나타내는 게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일단 색깔이 없어요. 염색체가 없고, 엽록체가 없고. 자, 엽록체가 있다라는 건 엽록소가 있다는 뜻이고, 얘는 초록색 색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없다라는 뜻이고, 색깔을 띠지 않는 무색 투명 한 상태입니다. 표피세포는. 이로 인해서 가장 바깥 부분인데 무색 투명하다. 결과적으로 빛이 통과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이제 그 식물체 안에 당연히 가장 겉면에 있는 건 아니겠죠. 엽록체가 식물 그 잎 안에 있는데 그 엽록체 안에 태양빛이 도달을 하려면 그 가장 바깥의 부분인 표피 거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표피세포 같은 경우는 무색 투명해서 빛을 잘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엽록체에 빛 에너지가 잘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추측할 수 있는 거. 자, 엽록체가 없다. 그 말은 표피세포는 광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피세포는 이것도 그냥 세트로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고 색깔 띠지 않고 투명하지만 자, 그 다음에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뭐 여기 그림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공변세포 이렇게 있는 공변세포. 자, 이 공변세포 안에 초록 색깔을 띠고 있는 엽록체들이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엽록체는 초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엽록체가 있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죠. 공변세포 역시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다음 줄 보면 자, 공변세포 2개가 기공을 둘러싸고 있다. 공변세포 2개가 기공을 둘러싸고 있다.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공변세포 하나, 공변세포 둘. 얘가 이렇게 그 틈,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기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있는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히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기공과 공변세포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우리가 창문에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겠지만 자, 이 문을 열어서 바깥과 이렇게 연결된 이 부분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는 연결하는 이 통로 연결하는 통로 여기 역할이 기공이 될 거고 그 주변에 이 기공의 넓이를 좌우하는 이 옆에 있는 이 부분 창문을 공변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변세포의 부피, 모양 얘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기공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얘가 언제 조절이 돼서 팽창하고 수축해서 기공이 작아지고 커지는 것은 자세한 원리는 이제 나중에 가면 배울 거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공변세포 2개가 기공을 둘러싸고 있고 그 기공은 공변세포 모양 때문에 열리거나 닫힌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기공이 열리는 다음 줄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공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고 기본적으로는 낮에 기공이 열리게 될 거고요. 낮에 기공이 열리고 밤에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만 한번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기공 자체는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통로예요. 우리 낮에 태양빛이 많아 빛 에너지가 많을 때 뭐가 일어나죠? 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광합성을 할 거예요.
그 광합성 할 때 가장 필요한 재료는 이산화탄소일 거고, 그래서 낮에는 기공이 열려서 이산화탄소가 입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낮 시간 빛이 있는 동안에는 광합성이 일어나게 해야 돼서 보통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광합성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빛이 아예 없는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공을 닫게 됩니다. 왜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공을 닫냐? 그렇다기보다는 이 기공이 열려 있으면 사실은 이산화탄소도 왔다 갔다 하고 산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방금 직전 시간에 배웠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그렇죠, 증산작용도 일어나죠. 기공을 통해서. 그러면 계속 기공이 열려 있으면 밤에 뭐 광합성은 안 하겠지만 기공이 열려 있으면 계속 증산작용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거예요. 식물 입장에서 물은 계속 보충하고 있어야 되니까 밤에 이런 수분 손실도 막기 위해서 기공이 닫는 방향으로 이제 조절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 같이 보면, 자,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증기가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 문장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산소 같은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체도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거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공과 공변세포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고, 이제 아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번 식물체 속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했고요. 이 증산작용, 기공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두 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고, 이 기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체들이 드나들게 됩니다.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잎이 무성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잎을 어느 정도 떼어낸다. 뭐 이거는 그냥 약간 상식적인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떨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에 심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땅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야생의 나무를 뽑았을 때, 아니면 그냥 풀을 뽑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뿌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정말 넓은 범위까지 뿌리가 뻗쳐 있어서 땅에 있는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옮겨 심는, 이제 식물 파는 가게에서 사는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어느 정도 다 잘려 있거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걔를 가지고 집에다가 심었을 때 지금 뿌리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물을 흡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물을 흡수하기가 어려운데 잎에서는, 자, 잎이 무성하다. 그럼 잎에서는 증산작용이 엄청 열심히, 수증기가 엄청 빠져나갈 거예요. 아니, 나는 물을 땅에서 흡수도 잘 못하는데 계속 빠져나가면 적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잎을 어느 정도 떼서 증산작용을 최대한 안 하게 해서 수분의 손실을 막는 거죠. 뭐 이런 배경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증산작용에 대한 내용도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에 137쪽 스스로 정리하기만 마저 함께 풀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137쪽 같이 정리해보면서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이 그림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우선 광합성 하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가 필수고, 얘를 이용해서 줄기를 통해 올라온 물과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 이 둘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인 포도당 그리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금방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교과서 앞에 내용을 보면은 포도당 자체가 일단 식물체 내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불편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녹말의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된다. 이것도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소는 자기가 호흡할 때 사용도 되지만 일부분은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는 거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자, 아래 두 번째 빈칸.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세포의 엽록체였죠.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교과서 앞에 보면은 우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 내용 그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죠. 그리고 광합성 산물이라는 건 이제 생산된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 처음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위에 나와 있듯이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바로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될 거고, 광합성 결과 산소도 발생한다. 더 꼭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이 세 가지 모두 적절하게 이제 조건에 충족해야 그 식물이 광합성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만족한다고 해서 광합성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을 거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잘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6번째 빈칸은 빛의 세기에 해당하겠죠. 빛의 세기가 클수록 우리 앞에서 시금치 떠오르는 실험 했던 거 기억을 해보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의 양이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 때 그냥 참고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때 엽록체 안에 그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있는데 그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자세하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엽록체인데 그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의 개수 자체는 무한하지 않을 거예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공장에서 다 광합성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빛을 더 준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엽록체가 없으면 이제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증가할수록 재료가 많으니까 계속 증가할 건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둘과 모양이 다른 건데 그것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광합성의 양이 증가하는데 일정 온도가 되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 40도 정도가 돼요. 정확한 온도는 알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식물의 생명 활동 거기에 광합성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관여하는 이제 일꾼들 대부분 이제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40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 친구들이 이제 변해버려서 성질이 바뀌어버려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예 지금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까지는 사라지진 않고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인 상황인데 온도 같은 경우는 아예 기능을 못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차이.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 그래프의 의미와 이제 이 세 가지 조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래 다음 증산작용.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바뀌고 걔가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현상이다. 그렇죠? 액체였다가 기체가 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 기체 상태니까 공기 구멍인 기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증산작용에 의해서 땅에 있는 물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증산작용으로 잎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내용 기억나죠? 잎에서 광합성도 하지만 대부분의 물은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 버리면 잎에서 이제 물이 부족한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물은 어디서? 줄기에서 끌어오겠죠. 그리고 줄기 입장에서는 잎한테 줬으니까 또 부족해졌어요. 그럼 뿌리한테서 끌고 오고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잎까지 이동하게 될 것이고, 자, 잎에서는 광합성과 같은 생명활동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위에 그림 잠깐 한번 보면 광합성의 과정에서는 이렇게 간단히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물들 광합성으로도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물은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게 증산작용. 이 그림도 같이 세트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공. 자, 기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기 구멍을 의미하는 거고, 얘 주변에 있는 두 개의 공변세포. 공은 이제 구멍, 변은 우리 주변 할 때 변. 기억나죠? 그냥 그 구멍의 주변에 있는 세포들. 그것을 한자로 그냥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고, 이 공변세포의 부피의 변화에 의해서 좁아지고 넓어지고 그 구멍의 크기가 닫히고 열리고 교실에 있는 창문을 닫고 열고 환기시키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같이 봐볼게요.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광합성의 필수 요소, 일단 빛이 있어야 이제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물과 이산화탄소가 많아도 얘네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꾸기 때문에 빛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엔 보통 빛이 있는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밤에는 광합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알아두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광합성은 잎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죠?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는 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광합성이 일어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아니죠? 옆에 과정을 보면 광합성이 일어나면 산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재료가 되겠죠. 4번. 아이오딘화 칼륨용액. 뭐였죠? 얘는 녹말을 검사하는 녹말 지시약이었어요. 녹말 탐지기. 얘를 가지고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초로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이 맞는데,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보면 광합성을 한 3시간, 4시간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충분히 식힌 이후에 그 다음에 실험을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 말은 지금 광합성이 충분히 일어났고 만들어진 그 포도당들이 이미 녹말로 전환돼서 저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녹말을 검출하는 실험이 더 이제 적합하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다. 뭐냐? 일단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한다. 일단 기체겠구나. 추측을 하세요. 그 다음에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만 일정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산화탄소. 사실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해봐야 물 아니면 이산화탄소잖아요. 둘 중에 해당하는 건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3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상작용은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 증산작용 한번 말을 했었는데, 증은 증발할 때 증이고, 산은 이제 흩어지는 거, 흩어지다, 흐트려지다, 뭐라고 해야지?
어쨌든 뿔뿔이 이렇게 흩트려 놓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물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수증기가 되면서 각자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런 걸 상상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증산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나가는 거고 수증기 상태는 기체 상태일 거고 그러면 공기구멍인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식물체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간다. 자, 맞는 말이죠. 증산작용으로 식물체의 잎에 있는 물이 뿌리로 이동한다. 잎에 있는 물이 뿌리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반대죠, 반대. 왜? 식물체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수증기도 빠져나가지, 광합성도 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부족해지지.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줄기한테서 끌어오고, 잎에서 끌어오고, 땅에서 흡수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물이 올라오는구나. 이 현상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광합성 부분 전체적으로 복습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식물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양분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양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